40대, 폐경, 갱년기가 되면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복부에 지방이 쌓이고 나 식단 관리를 똑바로 해도 살이 빠지기는커녕 체중이 증가하고 당뇨, 고지혈증, 혈압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실제로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도 갱년기가 되고 나서 식단을 해도 살이 빠지기는커녕 몸이 더 붓고 무기력함을 겪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살 빠지는 구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40대 이상이 되고 갱년기가 찾아오면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저탄, 절식,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살을 뺄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절식, 저탄수 단식이 아예 안 통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유명한 권위자가 한 명 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성의 몸은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야 체지방 감량을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갱년기가 되고 나서, 나이가 들고 나서 호르몬 변화가 찾아오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로 여성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 저하가 찾아옵니다. 이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이 에너지 생산도 제대로 안 되고 각종 장기에 연료를 전달하는 효율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몸은 생존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때 하는 짓거리가 체지방을 저장하고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이 갱년기 이후에도 별로 없다? 몸이 버틸만 하다고 생각한다? 저탄수, 단식이 감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확실히 여성 호르몬도 낮고 절식 폭식도 자주 타지고 갑상선 호르몬 기능이 정상적이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고 적게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몸을 더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 뇌피셜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겪는 분들을 저는 꽤 많이 봤어요. 일단은 식단했을 때 살이 안 빠질 때 나타나는 여성 호르몬 저하 증상이 뭐냐면 안면 홍조, 그리고 수면증 잘 깨고 밤에 각성이 잘 되고 관절통을 많이 겪고 특히 복부 쪽으로 지방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냥 한 가지만 보면 돼요. 내가 식단을 잘 관리하는데도 살이 찌고 안 빠진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은 뭐죠? 잠을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손발이 차갑고 체온이 낮고 추위에 민감하고 변비, 그리고 내가 부종이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러한 증상들이 확실히 있고 나는 몸에서 직접 체감이 된다. 이런 분들은 내 몸이 스스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체지방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일단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어쨌든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저탄수, 절식, 단식이 안 통할 확률이 꽤 높은 스타일이고 애초에 몸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지가 부족해서 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해당했던 분을 제가 코칭했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량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가명인데 제 수강생이었던 연정님은 폐경 이후에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반복하면서 절식 폭식도 자주 터지고 강박도 생기고 항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 여성 호르몬이 낮아지고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면서 탄수화물을 줄여도 절식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상황이었어요. 이분이 맨날 반복했던 다이어트가 뭐냐면 스위치용, 저탄고지와 같은 어떠한 영양소를 확 줄이거나 내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없는 다이어트라는 거죠. 이런 다이어트를 반복함으로써 하필 갱년기 때 기초 대사량이 저하됐는데 더 저하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감량을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기초 대사량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살 빼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1차는 회복이고 2차는 감량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1차 회복에서 가장 먼저 잡아드렸던 게 뭐냐면 하루 동안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이 끊기지 않게 잡아드린 거예요. 자, 앞서 제가 말한 거 기억나죠? 우리 몸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야 체지방을 놓아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몸으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집어넣고 있다는 걸 뇌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우리 몸이 점점 스스로가 일단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루틴으로 잡히셔야 됩니다. 스스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몸은 더 잘 먹지 않을수록 지방을 체내에 좀 더 저장하고 보고 싶어하는 기전을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흐름이 안 끊기게 넣어주는 방식이 뭐냐, 공복이 5시간, 6시간 이상 길어지지 않게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수강생분은 아침을 9시쯤에 드시면 점심을 한 3, 4시간 뒤 12시에서 1시에 드시고, 그리고 점심이 12시에서 1시면은 저녁을 보통 6시에서 7시에 먹으니까 공복 시간이 5시간 이상 길어지죠. 이 경우 저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 꼭 간식을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간식을 드시라고 했다고 해서 크림빵, 라면 이런 걸 먹으란 게 아니고 자연식에 가까운 탄단지를 잘 먹어주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자연식에 가까운 거면 과일도 괜찮고 어떤 분은 밥도 드셨어요. 근데 여기서 지방과 단백질 있는 음식을 같이 드셔주시면 좋겠죠. 또 3시간 뒤에 저녁을 드시면서 거의 하루에 최소 3끼에서 4끼는 드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성 호르몬,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갱년기 몸은 저녁을 드시고 나서 취침까지 들어가는 시간에 공복이 5시간, 6시간 너무 오래 길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갱년기나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새벽 동안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져요. 이때 약간의 저혈당이 발생하면서
우리 몸은 또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각성을 시켜버립니다. 이때 코티솔 수치를 올리면서 새벽에 각성시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수면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갱년기 때 우리 몸은 또 스스로 안전하지 못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대사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피드백을 드리는 게 뭐냐면 자기 전에 너무 배고프게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저녁을 드시고 나서 3, 4시간 뒤에 잘 수 있는 루틴으로 바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의 하루에 3끼에서 정말 많은 분은 6끼까지 드시는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들고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칼로리 계산 없이 먹게 하는 겁니다. 보통 다이어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박 중 한 가지가 칼로리 강박입니다. 이런 칼로리 강박을 가지고 있을수록 저는 절식, 폭식의 악순환이 터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대사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유지 대사량까지 먹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기초 대사량이 1200칼로리고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800칼로리를 더 소비했다고 치면 총 2000칼로리죠. 그러면 최소 2000칼로리 정도는 드셔주셔야 갑상선 기능과 대사 회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맨날 하루 종일 계산하게 되면 99%는 지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량을 할 때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먹게 되면 이런 음식들을 아예 먹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생기면서 또 참게 되고 폭식으로 터지는 악순환도 터져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대사 회복을 할 때 칼로리 계산 없이 먹기 위해서 포만감을 기준으로 5에서 8 사이로 먹어주면 딱히 힘들게 칼로리 계산이 없어도 대부분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솔직히 좀 세게 말하면 칼로리 계산하는 꼬라지를 없애야지 절식, 폭식, 악순환이 멈추고 강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대사 회복 중점을 넘어서 감량이 일어나려면 내가 스트레스도 덜 받고 천천히 감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칼로리 계산을 몇 달, 1년 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대사 회복 경험을 넘어서 칼로리를 계산하는 건 어쨌든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적당한 배부름은 느껴야 회복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인식이 되니까 에너지를 더 잘 유입시킬 수 있고 우리 몸은 에너지가 잘 들어온다고 느끼니까 생존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회복에 많은 도움을 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인슐린 수치를 적절히 올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죠? 와, 정말 갈 때까지 갔네? 인슐린 오르면 지방 합성되고 살찌는데 뭔 개소리야. 여러분이 흔히 유튜브 컨텐츠를 보면 인슐린이 지방 합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살찌고 병 생기고 인슐린을 올리면 살을 못 빼고 살이 계속 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정말 이게 큰 오해이자 착각인 게 인슐린은 일단 세포에 탄수화물을 집어넣어서 포만감이 느껴지도록 돕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이 생존에 안전하다고 느끼려면 이 세포 안으로 탄수화물이 꼭 들어가서 에너지로 변환돼야 됩니다. 이 탄수화물을 세포에 넣어주는 게 뭐죠?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없으면 우리가 포만감을 충분히 느낄 수도 없고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왔다면서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슐린이 뭐예요? 우리 몸에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왔다는 신호를 주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오히려 인슐린을 충분히 분비시키고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사람은 폭식이 덜하고 식사 후에 만족감이 있고 간식의 생각이 줄어들고 식욕이 안정되면서 감량이 나타나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인슐린을 분비시킨다고 해서 살이 찌고 살이 안 빠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인슐린이 미치도록 많이 분비돼서 몸의 기능이 고장이 나야 살이 찌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저탄수화물을 좀 많이 신봉하시는 분들이 인슐린을 너무 나쁜 캐릭터로 비유하다 보니까 무조건 탄수화물 줄여야 되고 인슐린 분비시키면 큰일 나고 몸이 망가진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자, 탄수화물을 줄이고 인슐린 분비를 낮춰서 그 대신 지방을 많이 먹고 식욕이 안정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간식에 눈이 돌아가고 배고픔을 느끼고 폭식이 터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는 인슐린도 적당히 분비시켜주는 혈당도 충분히 공급시켜주는 그래서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를 몸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밥량을 늘려야지 살이 빠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해외 유명한 제임스 버 박사도 인슐린이 지방 합성 호르몬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인슐린이 포만감 신호를 전달하면서 오히려 식사를 중단하게 해준다는 기능이 있다는 말도 했어요. 그리고 또 강조드리지만 그 어떠한 전문가도 인슐린 자체가 비만의 주요 범인 호르몬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부터 강조드리는 게 뭐죠? 탄수화물을 몇 끼니마다 제발 좀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세 가지 정리하면 뭐죠? 첫 번째는 공복 시간이 5시간 이상 길어지지 않게 하고 간헐적 단식을 한다 해도 14시간 이상 길어지지 않게 하고 칼로리 계산 없이 내가 식사할 때마다 이 포만감을 기준으로 식사를 중단해주는 연습
배부름을 충분히 느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식사하실 때마다 억지로 탄수화물 줄이면서 인슐린 수치 낮추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몇 끼니 탄수 드시면서 인슐린을 적당히 분비시켜야 여러분들의 절식폭식도 없어지고 강박도 사라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몸에 탄수화물이 들어가니까 생존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주면서 몸은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지방을 에너지로 쓰이도록 허용해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 부모님이 계속 용돈을 규칙적으로 잘 주면 우리가 모아둔 돈도 쓰듯이 우리 몸도 외부에서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면 모아둔 지방을 에너지로 쓴다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안전 신호를 계속 느껴야 지방을 에너지로 태운다는 거죠. 이 강조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고 코칭에 관심 있는 분들만 댓글을 살짝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